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박 장관이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해임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도 방문해 북한에 대해 잔혹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은 시간이 지나 화가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등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가 끝이 났습니다. 잠시 뒤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국회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표결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조금 전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이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해임 결의안이 조금 전에 가결이 됐고요. 지금 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으로는 처음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해임 건의안 자체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소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정현우 기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정현우 기자, 조금 전에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투표 결과가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표가 진행됐었던 본회의장 밖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단독 투표로 진행된 오늘 표결 165명이 진행했는데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곳 바깥쪽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면서 고성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됐었던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서 오후에 다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게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표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임 안건 상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죠.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박진 장관을 해임을 건의할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비난에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장관 해임 안건이 상정돼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본회의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의장 사퇴와 해임 건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진행 이후에도 민주당 단독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렇게 되면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7번째가 되게 됩니다. 앞서 박진 장관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에게 넘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반드시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쏠릴 텐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수용 여부와 별개로 전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 장관 해임 안건 추진 자체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논란이 외교 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당분간 여야 극한 대치는 지금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전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정관은에서 더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정 전반을 뒤흔들고 있지만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이 날조해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켰다면서 가짜 뉴스만은 퇴치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꼭 일주일째 앞서 진상규명을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된 일인지 유감 표명을 하실 생각 없나요? 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해임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이 정말 외교 참사였다면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영국 외교장관이 왔겠느냐며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섰습니다. 정치권은 외교전쟁 장수의 목을 치려하고 언론은 날조해 한미동맹을 이간시킨다며 국가 전체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경멸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린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관대하다면서 지지도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가짜뉴스만은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YTN에 비속어 논란이 아닌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다. 길어지더라도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 초반에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에 빌미를 주고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한미동맹 훼손 시도로 규정했는데 양국 관계는 문제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민주당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권교체 의지가 확인됐지만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정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건 저주와 증오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 리스크를 거론한 데 이어 기본 사회 구상은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임기 말까지 국가 채무 비율도 50% 아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연설 중간중간 야유와 고성을 내뱉기도 했던 민주당은 성난 국민의 마음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온통 남의 탓만 늘어놓았다며 더는 국민에게 전 정권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던 민 대통령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의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협치보다는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방한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북한은 잔혹한 독재 정권으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설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교육 현장과 정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습니다. 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과 이익 부담금을 한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이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 억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죠.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는 등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얻은 금액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한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주요 단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 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죠. 그런데 영양 성분과 유통기한 표시가 미흡해 구매하기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밀키트 코너에 손님이 북적입니다. 부대찌개 등 각종 요리 재료를 간편하게 집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일일이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고물가로 고객님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새 한창 인기 상품인 밀키트에 대한 행사 폭을 대폭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4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밀키트 시장은 오는 2024년이면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밀키트 제품의 영양 성분과 유통기한 등 중요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채소와 쌈 등을 주 재료로 해 가열하지 않는 밀키트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밀키트는 한 끼 식사로 사 먹는 제품인 만큼 열량, 당류, 그리고 나트륨 등의 영양 성분 함량과 이 함량들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몇 %에 해당하는지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 제품은 유통기한 안내조차 없거나 바깥 포장과 안쪽 포장의 원재료명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밀키트 재료 관련 민원은 모두 76건이었고 이 가운데 식중독 발생 사례는 51%에 달했습니다. 밀키트는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무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때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제품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밀키트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일단 한 번 개봉한 밀키트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이렇게 채소나 농수산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씻어서 조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신규 환자가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과 입국 후 PCR 검사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7월 7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재유행 초기 환자 규모와 비슷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자 방역 조치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해제 가능하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 42%인 해제 불가능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해제 가능하다는 답변은 젊을수록 더 많아 20, 30대는 64%에 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의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의 단계적 해제 요청이 나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설부터 마스크를 벗자는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어린이들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처벌하지도 분리되지도 못한 채 계속 교단에 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교권 침해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보고 교권 침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출석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교사들은 그저 애써 무시하거나 발만 굴렀습니다. 문제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잠깐 데려갈게요 하고 데려갔어요. 그것도 수업권 침해로 고소가 될 사유예요. 수업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교권 침해는 등교 수업 이후 더욱 늘고 있는데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예년 수준으로 회귀했고 올 1학기엔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70%를 넘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도 상해와 폭행, 성폭력, 협박 등의 비율이 늘며 더욱 흉포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권보호는 더디기만 해서 피해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교단에 서야만 했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서 제대로 된 수업 준비가 어렵고 또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해쳐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서 수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저지할 수 있게 하고 교권을 침해하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회 현장 연결해서 저희가 투표 결과를 봤습니다만 예상대로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이 해임 결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더 이제 격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이제 끝없는 갈등 혼란, 국정감사장도 결국에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 뭐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러한 혼란이 더 격화될 것 같다. 상호 대립과 갈등이 더 격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170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68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1명, 기권 1명 이렇게 해서 제적 과반수 의원이 찬성을 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통과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7석이고요. 시대전환 그리고 다른 기본소득당에서 한석해서 총 국민의힘이 아닌 의석수가 176석이에요. 178석입니다. 근데 정의당 6석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178석인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참석을 했는지 무소속 의원들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직 파악이 되질 않아서 예를 들면 민주당 표가 몇 명이 이탈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기명 투표라서요. 어떤 의원이 뭐 찬성표를 던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좀 이탈표가 나온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저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쪽 방향으로 다 표결에 찬성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기명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네. 말이죠. 네. 보통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반란표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 기권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기권표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의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는 뭐 거의 다 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유는 사실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 야당이 뭐 발목을 꺾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뭐 뭘 했습니까? 사실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해외 순방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이건 정원유착이다. 사실과 다른 왜곡을 제가 볼 때는 왜곡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야당 탓을 하면서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엉뚱하게 방송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관련돼서 정상회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참모진들에 대한 질책성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비속어 논란 발언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야당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야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른바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교 사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 책임은 외교부 장관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상황,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외교 참사라 하면서 계속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결과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치고는 좀 이 목소리가 굉장히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네. 뭐 다른 의견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을 내므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영국 방문 순방은 외교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실패한 외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주무장관이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무능력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실패가 국민들 앞에 그냥 드러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좀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정치적인 노림수에 대한 효과는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것은 별로 실효성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박진 장관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판단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다 알면서도 해임 건의안을 냈고 그것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대통령의 외국 순방은 실패한 거야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된 일인지 무관심으로 하실 생각 없나요? 네, 지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국민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자명하게 아실 것이다. 자, 이 말에 비춰 보면은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좀 이렇게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관이다라고 규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해임 건의안 뭐 통과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걸 명확히 드러냈잖아요.
그래도 좀 국회를 존중해주는 모습. 국회에서 뭐 해임 건의안 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표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서고 논란과 관해서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기분 나빠 하면서 딱 몸을 돌리고 가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은 소통의 상징이었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불통의 심벌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을 말만 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비서고 관련 해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아침 일문일답에서도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좀 곤란하거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권위는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권위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자꾸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가져가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가 말한 뜻과는 좀 다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어조만으로도 입장을 표명했더라면 아마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전 단언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논란을 키우고요. 오죽하면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어요. XX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본인도 이제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죠. 잡음 제거하고 나면 그 발언도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발언만큼 또렷하게 들리는 게 없는데요. 국민들의 청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곤란하다고 해서 아니라고 부인해버리면요.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했잖아요. 아나바다 놀이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하면서 아나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기사로 쓰고요. 언론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올 줄 몰랐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차부터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걔네들도 뭐 걸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에 도대체 몇 살짜리 아이들이 가는지 몇 개월짜리 아이들이 가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어린이집 방문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이런 식의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언론이 왜곡했다고 다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위기 상황은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남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 동력도 상실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이제 권위가 실추될 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적 신뢰 문제라는 게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권 내부에도 좀 다른 그 의견들이 좀 있긴 있었죠.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손에 남은 국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 최근 들어 이 여당의 강경 기류를 그대로 좀 반영한 그런 연설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나신 네. 것 같아요. 그러한 기류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읽고 상당히 강하게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MBC 문화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가짜 뉴스는 척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조작이고 어떤 것이 왜곡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수 우파 쪽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XX라는 말을 안 하신 건지 진짜로, 바이드라는 얘기를 진짜로 안 하신 건지 그냥 항변만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그냥 계속 유튜브 같은 데서 듣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으로도 들리고 날리면으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 바이든이라고 안 했거든? 이러면서 입증 책임할 그러한 책임이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든 아니면 외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자, 이 말은 바이든이 아니에요. 날리면이에요. 라고 증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다 청각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자꾸 국민들과 언론에 대해서 화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미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본인은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MBC에서 그렇게 자막을 달아서 내보낸 것은 정말 나는 억울하고 잘못됐어. 진상규명해. MBC 고발해. 항의 방문해.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생각과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며칠 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으로 들려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자꾸 아니라니까요 라고 화를 내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나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화만 내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좀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공학 전문가들의 의뢰에서 확인을 해봤지만은 이제 바이든은 아니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여당 내에서도 다르게 듣는 분들이 계시고 비읍자가 들린다고 말씀하는 그 여당 의원도 계시고, 심지어 이제 이 날리면이 아니고 발리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 시시비비를 좀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 MBC뿐만이 아니고 140여 개 언론사들이 다 무슨 그 뉴스통신사 따라 보도하듯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아닐 텐데, MBC 보도를 보고 그렇죠. 왜 각자 판단해서 보도했는데 140여 개 언론사들은 또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기자들이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그 자막 달고 또 그런 식으로 보도하기까지 아마 기자들끼리 돌아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위에 뭐 데스크랑도 들어보고 그 윗선도 또 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다 밟은 다음에 보도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MBC가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달았다고 해서 그 자막 보고 전부 다 똑같이 보도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MBC에 대한 불만을 이런 이참에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대통령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장성철 소장 얘기 들어보면서 설명은 하고 있어요. 계속. 설명이 달라져서 문제지. 처음에는 사적 대화라고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거 바이든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그랬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잖아요. 15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보도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침묵하다가 난데없이 홍보수석이 나와서 바이든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근데 XX는 있었는데 그건 또 야당을 지칭하는 겁니다. 또 하면 더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XX도 없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이른바 뭐 이 사진으로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요. 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지경입니다. 일종의 희화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발언 취지하고 다른 식의 뭔가 보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언론 스스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복해서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고 하는 것하고 다르게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국민의 의견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거나 대통령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모순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이기도 해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요. 우리 억울하니까 국민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국민을 때리지 못하니까 방송사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러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 동력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집권 세력이 선택하는 방법은 힘에 의한 억압이나 누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불행의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정권이 불행한 말로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길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제발 감정 누그러뜨리시고 화내지 마시고 객관화된 증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돼요. 그냥 저렇게 폭압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결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저런 식이 되면은요, 많은 언론인들, 언론사들과 적대전선이 형성이 돼요. 다 적으로 돌리게 돼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언론들이 자꾸 반감을 갖게 되면은 지금 5개월 지났잖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저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항의 방문하고 다 적으로 돌릴 겁니까? 이건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퇴를 13시간이든 15시간이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명 없이 내버려둔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책은 필요해 보여요. 왜 13시간, 14시간 후에 뒤늦게 해명이 나왔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바로잡 봤으면은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뻔한 문제였는데. 그럼요. 네. 처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보도하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이거 날리면으로 듣고 바이든이라고 대통령께서 안 하셨대. 이거 보도하면 안 돼요. 라고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항변을 하고 해명을 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계속 15시간 동안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업무 미숙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 미국산 쇠고기 이제 광우병 위험과 관련해서 MBC PD 수첩이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도 공교롭게 MBC였는데 정부가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이제 재판까지 갔지만 이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법원 판단도 사실은 이 방송 내용에 오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무죄다라는 이제 취지의 결론을 내렸었고, 그때도 이제 중요한 기준이 과연 이 명백한 악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진실로 믿을 만한 이제 상당성이 있었는지 그 기준으로 봤었던 것 같고요. 과연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과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잣대가 있죠. 현존하는 그 명백한 위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 자꾸 지금 이제 소환해서 네. 그때 악의적인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MBC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기억이 희미해지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당시에 광우병이라는 그 병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 그 휴양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덜컥 약속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산 미국산 쇠고기 들어올 때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조치 취하지 않고 마치 가가지고 약속하듯이 덜컥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MBC가 만들었고 그게 다 가짜 뉴스였고 지금 미국산 쇠고기 멀쩡하게 먹으니까 아니, 미국산 소가 그 사이에 수명을 다해도 10번, 20번은 다 했을 소들인데요. 미국도 역시 그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고 그래서 사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 광우병 때문에 수입 금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캐나다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싹 소거해버리고 난 다음에 광우병은 음모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흔들렸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지금 윤 대통령도 똑같은 길을 걷게 만들려고 지금 음모가 작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음모론적 사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네.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광우병 걸린 소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풀썩 주저앉는다라든지 죽는다라든지 뭐 침 흘리고 막 이상한 그 고기를 먹으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해진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이 선전선동 아닙니까? 그 화면이 주는 그 위중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온 건데 그것은 명백한 조작 방송이죠. 그럼 법원에서도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이 방송 내용에 좀 오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이 공적인 사안 그리고 정부와 권력에 대한 이 투명한 감시와 비판을 이제 사명을 하는 언론의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명백하게 이제 악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진실로 믿을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기준에 비춰서 되도록이면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을 하고 이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이제 일관된 그런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고 네. 헌법 정신이죠. 예. 하지만은 자신들이 잘못된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국민들이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은 거짓 방송이고 조작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조그만 오류라고 앵커께서 표현을 하셨지만 그거로 많은 국민들은 오해를 하고 믿었고 선전선동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억을 새록새록 초산하게 만들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또 다른 논란이 됐던 게 PD수첩 제작진과 그다음에 작가, 이메일 전부 다 뒤졌고요. 검찰이 다시 또 떠오르고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잖아요.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언론계 내부에서 걸러지는 장치들이 작동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요.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든다거나 노골적으로 사실 왜곡하는 언론들은 제가 굳이 특정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 편들었던 언론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편 저편으로 다 갈라야 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가 뭡니까? 저 밉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무조건 뒤지고 억압하고 저거 왜곡했다고 해서 막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뭐 제가 그걸 논쟁으로 벌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있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언론계 내부에서도 걸러낼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찍어서 이거 음모론 양산했어. 그때도 그랬어. 그럼 그 다음에 수순 뻔하잖아요. 경찰 수사 이미 경찰 수사 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하거나 또 하겠죠.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법이 그렇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실 검증은 이제 언론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건 뭐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 언론의 숨쉴 공간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맞습니다. 중요한 그 법원의 판단이고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좀 저희가 의논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은 선고에 앞서 시간이 지나 화가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직장 동료를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31살 전주환. 피해자가 전주환을 고소하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돼 한 번 미뤄졌던 전주환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주환이 국민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됐고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다시 한번 선고를 연기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촬영을 강요했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주환이 법원에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까지 저질러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세부 범죄 사실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문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추행 혐의만 인정되고 결국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수사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한 것 같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장모 공군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 이해람 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강제추행 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이마저도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중사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군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장 중사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군 검사는 협박 부분을 다시 따져달라며 장 중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장 중사가 받은 형이 군사법원법이 정한 상고 기준보다는 가벼워 양형 부당 또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부족한 수사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너무 따뜻한 것 같다고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은 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인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사람들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법이 적어도 우리 아이의 고통을 알고 그 정도의 판결을 해주시기를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 장 중사는 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거나 여군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또다시 법원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대 마약 사범수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구속된 이제 돈 스파이크 마약을 시작한 게 언제냐 이렇게 취재진들이 물어보니까 최근이라고 이제 답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YTN 취재 결과 동종 전과가 비슷한 전과가 이제 3번이나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양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 어떤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2종, 그러니까 다른 종이 아닌 동종 전과를 이 양형의 상당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마약과 관련해서는 상습성 여부가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습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걸린 횟수가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4월부터 뭐 강남, 광진구 일대의 어떤 호텔 등을 돌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한 이후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제 체포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30g이 현장에서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30g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양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회 투약분이 0.03g입니다. 그러니까 30g이라는 양은 1000회분,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항상 0.03g을 기준으로 투약 횟수를 공소장 등에 기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 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체구에 따라서 투약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손실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투약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해놓고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동종 전과가 3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 차례 투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실분까지 염두에 두고 다량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거를 모두 투약의 목적으로 본인이 아마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공범이 있는지 여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약을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공급책은 누구인지 이게 좀 수사 이 범위가 좀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양이 굉장히 크고 또 연애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단 수사기관 측에서는 아직 입건된 연예인은 없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마약 관련 범죄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대 마약 사범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마약 사범을 한번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랬을 때 검거된 마약 사범이 49,850명입니다.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검거가 됐던 건데 이 중에 2.5% 1,000명 이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었던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 연령층이 마약에 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표고요. 그 상승폭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마약이 온라인상에서 다크웹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런 온라인상에 쉽게 접근하는 게 또 이런 10대 청소년 계층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이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징역 9년을 이제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이제 1심에서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보통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로만 처벌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두 건의 사건이 병합이 돼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처음에 기소가 먼저 이루어졌던 사건은 이 돌아가신 피해자가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한 내용은 불법 촬영물을 나를 대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걸로 끊임없이 협박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이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게 됩니다.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 이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은 3년 이하의 어떤 그 법정형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9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9년은 아까 그 변호인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겁게 처벌한 건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이 조주환이 제출은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반성을 했다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살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전혀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선고된 사건은 이 보복 살인 이전에 신당역 보복 살인 이전에 일어난 이제 별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살인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이게 공분을 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담팀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영장이 발부됐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이 기한을 넉넉하게 확보한 이후에 추가로 원래는 살인죄로 의유를 했지만 보복 살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보복이라는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또 수사나 증거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제 이 징역 7년형을 확정하긴 했는데 이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 협박보다 보복 협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으로 규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형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복 협박 혐의가 무죄로 나왔느냐. 이 본인이 성추행을 했고 성추행을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너가 신고를 했는데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걸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족 측은 아니 만약 진짜 이 사람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고 이해람 중사가 이야기했다라는 유족 측의 진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원심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도 이게 보복 목적으로 보낸 협박성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의 사과 메시지에 좀 더 방점이 찍혀서 그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아쉽다는 어떤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복 협박을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기에 관련한 증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군 검찰 등에서 확보를 했으면 이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를 좀 더 철저히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 이제 이 7년으로 좀 줄어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7년형을 확정한 거죠.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유가족분 그 어머니께서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 그러니까 이제 사망한 고 이해람 중사에겐 너무나 법이 차가웠고 가해자에겐 따뜻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유족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걸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애초에 그렇다면 군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감싸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느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 특검팀에서 추가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런 고소를 해서 여군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피해자 보호에 이게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유족분들도 이 7년형이 가볍다라고 공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과는 이제 별개로
또 이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건이 있었죠. 네. 고 이해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가. 네. 이제는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비교적 최근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 여죄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준사 가해자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당하니까 군대 내부에서 피해자를 굉장히 탓하는 듯한 언행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일례로 여군들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탓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신고까지 했다. 고소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부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 검찰에서 특별검찰에서 밝혀낸 여죄입니다. 예, 앞으로 이 별개 수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요즘 돈 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혐의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마약 사범이 마약에 취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인천 미추홀구의 한 파출소. 비틀대며 파출소에 들어온 남성이 의자에 앉아 몸이 안 좋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는데요. 동공이 풀려 혼잣말을 계속하더니 이를 보던 경찰관이 팔에 주사를 놓는 신용을 보이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찰은 팔에 주사 자국을 발견하고 마약반을 호출했는데요. 검사 결과 A씨가 필로폰을 투여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마약이 일상으로 파고들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돌아온 러버덕 소식입니다. 8년 전 500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러버덕이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석촌호수에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절로 떠오르는 노란 고무오리 러버덕.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던 러버덕이 세로 23m로 키가 훌쩍 커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러버덕은 네덜란드 작가 호프만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16개국을 돌며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헬로윈 시즌을 맞아 레인보우덕, 해골덕, 드라큘라덕, 고스트덕 등 러버덕의 친구들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선선한 가을, 러버덕과 친구들을 만나러 석촌호수 나들이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국 플로리다주로 접근하고 있는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의 모습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마치 지구를 가득 덮은 것 같은 거대한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소용돌인데요. 최고 시속이 240km에 달하는 이언은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역대로 5번째 세력이 강한 것으로 미국에 앞서 상륙했던 쿠바는 전국이 정전되고 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엔 세력을 더 키워서 상륙할 것으로 보여 플로리다엔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인데요.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 태풍 피해를 겪은 만큼 남일 같지가 않다며 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서 산 정상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이 기록됐습니다. 단풍은 다음 달 중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올해는 색도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정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 정상이 울긋불긋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 설악산입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단풍은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설악산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 붉게 물들어 첫 단풍이 기록됐습니다. 평년보다 하루 늦고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른 것입니다. 보통 첫 단풍의 시작은 상내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현재 설악산 단풍은 산 정상 대청봉부터 중청봉과 공룡 능선 상단 중간부인 약 1,400m 부근까지 단풍이 들어 첫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은 산 아래로 하루에 40m씩 내려옵니다. 위도상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하루 최고 25km씩 남하합니다. 따라서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다음 달 10일 이후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가을은 기온차가 크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단풍색도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서 나뭇잎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노란색 계열인 카로틴 색소랑 붉은색 계열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눈에는 단풍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최근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색소들이 더 많아져서 단풍색이 더 올해는 곱게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입니다. 설악산은 10월 19일, 북한산 10월 31일, 아기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11월 7일쯤 절정에 달한 단풍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려온 중국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0일 가까운 봉쇄에 성난 주민들이 닫혀있던 출입문을 열어젖힙니다. 인권 문제로 도마에 오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당국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남부 경제특구 선전에선 시위대와 방역복을 입은 경찰 사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코앞인 홍콩에서 입국 격리가 폐지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허난성 정저우의 대학생들은 국경절 연휴 때 집에 보내달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불만을 달래긴 해야겠는데 10월 당대회를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쌀포대를 뜯어서 쏟아붓고 멀쩡한 달걀을 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영상, 가뜩이나 부글거리는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온 관변 농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닥을 친 위안화 가치와 개발도상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 전망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N차 봉쇄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순응해온 중국인들도 참을성을 잃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